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02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디코만과 샤를 고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 공용에 기여하는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화라는 이상을요, 행정과 조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 현실화시킨 두 스위스 인물이죠. 엘리 디코만과 샤를 고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들의 초석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서론. 평화를 행정으로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1902년이면 유럽 대륙에 정말 전운이 감돌던 때인데 노벨 평화상이 좀 뜻밖의 인물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는 군비 경쟁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노벨위원회는 열정적인 연설가나 저항운동가 이런 분들이 아니라 뒤코만과 고바 같은 소위 행정가형 평화주의자들을 선택한 거죠. 이분들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요, 국제평화사무국 BIP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조직을 통해서 평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게 최초의 상설 국제평화기구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막 해군법 만들어서 군함 찍어내고 발칸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고 심지어 바다 건너 미국까지 제국주의 확장에 나서던 그런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문서랑 편지로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노벨위원회도 바로 그 부분을 주목했어요. 그 장기간 누적된 조직적인 노력,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뒤코망은 개인적인 이득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공공 사명을 이끈 인물로, 또 고바는 정치 현실하고 법률 지식을 잘 연결시킨 그런 실천가로 조명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방식이 나중에 국제연맹이나 UN 같은 지금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 운영 방식의 중요한 어떤 원형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라는 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결과물일까요? 두 번째, 스위스의 두 시민, 두 길, 엘리 뒤코만과 샤를 고바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같은 스위스 사람이지만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요? 네, 배경이 꽤 달랐어요. 우선 뒤코망은 1833년 제네바 태생인데요. 언론인, 교사, 심지어 철도회사 임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문학 기반의 실천가 스타일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10년 뒤에 트라멜란에서 태어난 고바는 법학을 전공하고 일찍부터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의회 의원, 연방 상원원까지 지낸 말하자면 제도 전문가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뒤코망은 좀 더 자유로운 제네바 분위기 속에서 소통 영역이나 조직 운영 능력을 키웠을 것 같고, 고바는 그 스위스의 다언어 환경이나 법체계 안에서 국제법 감각이나 외교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혔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또 공통점도 있었어요. 스위스 특유의 그 중립성, 민주주의 전통, 그리고 1848년에 있었던 자유주의 혁명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자양분이 되었죠. 직접 전쟁을 겪던 세대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 구조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식과 정보라는 무기로 평화를 준비했던 사무실의 전략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국주의의 그림자 아래서 유럽 군비 경쟁의 심장으로 들어서다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던 19세기 후반 유럽은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시기였잖아요. 네, 특히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이후에요. 유럽은 아주 복잡한 동맹 체제하고 끝없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독일하고 영국 사이의 해군력 경쟁, 이거 엄청 심각했고요. 또 각국 육군 규모도 계속 늘리고 있었죠. 디코만과 고바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 반대 구호만 외친 게 아니라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그 국제 정치 구조나 군비 경쟁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접근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디코망은 언론을 통해서 막 군국주의 비판하고 고바는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하고요.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당시 유럽의 위기는 그냥 단순히 전쟁이 무섭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 전체의 위기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방에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아예 평화운동의 중심부로 직접 뛰어들어서 국제정치 구조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죠. 진짜 전략가로서 활동한 겁니다. 네 번째, 펜과 조직의 힘. 행동의 첫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입니다. 거창한 이상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했다. 이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네, 뭐 화려한 선언이나 대규모 집회 이런 것보다는요. 아주 꾸준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뒤포망 같은 경우는 이미 1867년에 무장해제와 시민사회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글을 쓰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퍼뜨렸어요. 고바는 또 변호사 경험과 법률 지식을 살려서 1889년에 국제의회 연맹회의에서 연설도 하고 그러면서 국제중재 같은 제도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아 나섰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계속되는 실천, 이게 이분들의 방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평화를 외치는 걸 넘어서 평화를 위한 정보가 이렇게 흐르고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뭐랄까 평화의 기반 시설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1891년 스위스 베른에 세워진 국제평화사무국 BIP죠. 뒤코망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서 실무를 다 책임지고 고바가 정치나 외교 쪽 조율자 역할을 하면서 평화를 그냥 이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탄생 그 자체가 이분들의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기관과 인쇄모를 통한 비폭력 평화 전략의 구축입니다. 그럼 이 국제평화사무국 BIP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BIP는 그냥 연락사무소나 상징적인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업무 중심의 상설 평화 기구를 지향했죠. 뒤코망은 사무국 운영 전반, 정보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회원단체들 간의 소통 조율하고 이런 실무를 다 도맡았고요. 고바는 자신에게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교 채널을 만들고 BIP 활동을 각국 정부나 의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커레스폰던스 비멘슈엘, 우리말로 하면 격주 통신 정도 될까요? 이걸 통해서 정보를 퍼뜨리고 설득하는 거였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 중립성 유지, 그리고 꾸준함, 이걸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간행물이 그냥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었어요. 당시 평화운동 소식은 물론이고 각국의 군비 상황이라든지 국제회의 결과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유럽 전역의 평화단체, 정치인, 언론인들한테 쫙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평화운동의 국제신문 같은 역할을 한 셈이죠. 특히 고바는 이 간행물이나 BIP가 모은 자료들 있잖아요. 이걸 각국 의회 기록이나 국제회의 공식 참고 문서로 인정받도록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평화운동 정보의 신뢰도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죠. 여러 언어로 냈다는 건 단순히 내용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나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해를 넓히려는 그런 평화적인 소통의 실험? 그런 의미도 있었겠네요. 결국 무기가 아니라 정보와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 세계 평화의 사무국입니다. BIP와 국제사회 연대의 구조화. 그러니까 이 국제평화사무국 BIP는요, 그냥 평화단체 이게 아니라 거의 세계 시민사회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891년 베른에서 출발했는데 디코망하고 고바,
이 두 사람의 힘으로 국제 평화 운동의 뭐랄까 핵심 허브 역할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드물게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협력 플랫폼이었죠. 그냥 모여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이걸 구상한 겁니다. 아, 특히 뒤코만 같은 경우는 이 지속 가능한 운영, 여기에 되게 집중한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은 어떻게 할지, 자료 공유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조직의 뼈대를 세우려고 한 거죠? 네, 그렇죠. 반면에 고바는 좀 더 밖으로, 그러니까 외교 분야에 힘을 썼습니다. BIP가 국제회의에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식 자문 파트너, 지위를 얻게 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고 했던 거죠. 실제 활동 내용도 보니까 되게 흥미롭던데요. 국제평화대회를 열 때 외교관만 부른 게 아니라 법률가, 여성운동가, 심지어 노동조합 사람들까지 다 불렀다면서요? 와, 19세기 말에 이런 시민 외교의 판을 열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대라는 걸 그냥 구호로만 외친 게 아니라 실제 구조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고 정관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죠? 오늘날 국제 NGO들이 운영되는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서도 딱 역할 분담이 보입니다. 뒤코망은 내부 살림, 그러니까 사무를 맡고 고바는 외부 활동, 외교를 책임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국가 간의 관계 자체를 좀 바꿔보려고 시도했군요. 뭐 비무장 동맹이라던가 평화 의무 협약 같은 개념들, 그리고 유럽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문제까지 시야를 넓히려고 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핵심적인 기여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평화의 주체를 다시 정의했다는 점이에요. 그전까지 평화는 주로 정부나 군대의 영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 언론,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 같이 나서야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럼 7번째로 넘어가 보죠. 단순한 이상이 아닌 진단, 군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통찰.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막연히 전쟁 반대 이렇게만 외친 게 아니었네요. 전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뿌리, 군국주의 자체를 파고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디코망은 군국주의를 일종의 사회 전체에 퍼진 도덕적인 병리 현상으로 봤어요.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게 다 나서서 전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경고했죠. 그러니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 거예요. 아, 고바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군요. 국제법이 제대로 없고 힘의 논리가 판치는 그런 외교 현실이 문제라고 본 거네요. 특히 그 지적이 날카로운데요. 전쟁 대비를 전제로 한 협상은 결국 평화가 아니라 전쟁 준비일 뿐이다. 그래서 국제 중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뒤코망은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게 자꾸 파괴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문명의 이중성을 지적했고, 고바는 그 민족이 신격화되는 순간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성이 너무 쉽게 정당화된다면서 국수주의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했죠. 와,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인대로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보면 그 광적인 민족주의, 선동적인 언론, 군대식 교육 같은 문제들, 이거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짚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은요, 사실 지금도 유효해요. 끊임없는 군비 경쟁, 안보 논리 내세우면서 서로 적대감 키우는 거, 또 엄청난 국방 예산 문제들. 100년도 저전에 뒤코망과 고바가 던졌던 질문? 우리는 정말 전쟁을 피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거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던져볼 질문 아닌가요? 8번째 이야기는 좀 씁쓸합니다. 탄압은 없었지만 무관심이라는 시련.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까지 내놨는데 정작 이들이 부딪힌 가장 큰 벽이 노골적인 탄압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무관심이었다는 건가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들 제안을 들으면 아직 때가 아니다, 안보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고바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의 진짜 적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이 정치적인 관성이다. 이렇게 한탄했을 정도니까요. 정책 제안서 같은 건 거의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다고 봐야죠. 대중이나 언론 반응도 비슷했군요. 평화 얘기하면 비현실적이다, 나약하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전쟁 관련 뉴스는 막 대서특필하면서 평화회의 소식은 단신 처리하고 뒷코망 표현대로네요. 전쟁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평화는 각주로 밀려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조직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늘 돈이 부족했고 활동가들은 지쳐갔고 또 회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생기고요. 이걸 다 꾸려 나가야 했던 뒷코망 같은 실무 책임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당장 박수걸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들어두는 평화에 대한 기록과 구조가 미래 세대한테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뒷코망이 우리가 남기는 문서 하나하나가 후대를 위한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외면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제도적인 평화 구축의 기초를 닦고 다자외교의 가능성을 미리 보여준 선구자로 다시 조명받고 있죠.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렇게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작업을 묵묵히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9번째, 1902년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입니다. 기대와 의심 사이의 국제적 반응. 이분들의 노력이 마침내 1902년에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바늘이 딱 하나로 통일되진 않았다고요? 꽤 복잡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스위스에서는 자국민이 상을 받으니까 자랑스러워했고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들의 그 꾸준한 실무 노력, 조용한 실천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처럼 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반응을 보인 나라도 있었죠. 영국의 경우는 외교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고요. 심지어 평화운동 내부에서도 마냥 환영만 건 아니었군요. 좀 더 급진적인 반전주의자들은 이들이 너무 제도권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노벨상 같은 걸 받으면 오히려 운동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죠. 반면에 국제법 학자들이나 일부 외교 실무자들은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보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로 헤이그 회의 대표단 일부는 BIP가 만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정작 수상자 본인들은 굉장히 겸손했네요. 뒷코망은 이건 공동체의 공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고바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요.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후로 비폭력적이면서도 실무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제평화연대를 구축했다. 이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영광 뒤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쓸모없는 상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인류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10번째입니다. 수상 이후의 지속적 외교, 헤이그 회의와 국제법 활동.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이 활동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국제 무대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특히 헤이그 국제평화회의하고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특히 고바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중재 재판을 받도록 하는 조항, 이른바 강제중재 조항을 국제협약에 넣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1907년에 열린 제2차 헤이그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고요. 그때 BIP가 축적해온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제공하면서 각국 대표단을 설득하려고 무진 애를 썼죠. 뒷코망은 여제는 그 BIP 사무총장으로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군요. 평화 관련 자료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회의 전에 관련 쟁점들을 싹 정리한 사전 자료집 같은 걸 발간해서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백서 역할까지 한 거네요. 정보 인프라 구축에 계속 힘쓴 거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시민사회하고 공식 외교 무대 사이의 다리 역할도 꾸준히 했어요. 고바는 정부 간 회담에 시민단체 대표단도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뒷코망은 BIP 자료를 저 멀리 라틴 아메리카나 동아시아 지역까지 퍼뜨리면서 평화 논의의 지평 자체를 넓히려고 노력했죠. 물론 강대국들이 반대해서 의무적 중재로 같은 좀 극진적인 제안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서들, 아이디어들, 말하자면 그 평화의 설계도는요, 훗날 국제연맹이나 국제사법재판소, ICJ 같은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쓰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필요해질 생각과 기록들이었던 셈이죠. 귀코망이 190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BIP는 명맥을 유지했고요. 고바는 1914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정말 직전까지 활동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 중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한 이친 제안으로 남았지만 그들의 정말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그들이 남긴 제도와 후계자들, 바로 평화운동의 전문 직업화입니다. 지난번엔 이제 노벨상 수상까지 다뤘는데 그럼 이분들이 떠난 뒤에 정말 중요한 거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분들의 진짜 유산은 뭐랄까 감성적 호소를 넘어서 평화운동을 계속 굴러가게 만든 어떤 제도적 기반, 또 전문성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운동가라기보다는 시스템 설계자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국제평화사무국 BIP 말이죠. 이게 그냥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뒷고망이 세상을 떠난 뒤에 코바가 이걸 이어받아서 운영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고 또 외부 소통은 더 확장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인 자산을 아주 잘 정리한 거죠. 이게 바로 평화운동이 단순한 열정페이 이런 영역을 넘어서 전문 분야로 딱 자리 잡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화활동가라는 직업 자체가 아예 생겨난 거네요. 뭐 기록 담당자, 편집자, 국제회의 실무자, 또 번역가 이런 전문 인력들이 막 필요해졌겠어요. 그렇습니다. BIP는 그래서 정식으로 급여 체계까지 갖추고 당시 유럽의 젊은 지식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열정만 요구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직무로 딱 격상시킨 거죠. 와, 더 나아가서 고바는 그 중등교육 과정에 평화학 커리큘럼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 뒷코망의 기록은 라페 오가니제라는 책으로 출간돼서 평화사상의 고전으로 인정받았어요. 교육과 출판 시스템까지 물려준 셈이죠.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이게 학문이 되고 또 교육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킨 거네요. 그럼 이런 제도적인 유산이 그 이후의 국제기구로도 좀 이어졌나요? 물론입니다. 그 고바가 국제사법재판소 ICJ 설립운동에 참여하면서 BIP 출신 활동가들을 추천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제연맹 사무국에 채용되면서 이 평화운동의 경험이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국제기구 운영에 스며들게 된 거죠. 네네. 특히 또 고바 덕분에 여성하고 청년 참여가 늘어난 점도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여성평화자유연맹, WIRPF 같은 단체가 탄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이 BIP의 운영 모델,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제도, 열정보다는 구조, 순반보다는 지속, 이걸 중시한 그들의 어떤 시스템 설계가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기구 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유산인데? 하지만 이렇게 조직화된 평화에도 뭐랄까 빚만 있진 않았겠죠? 12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평가와 논란입니다. BIP가 물론 현대 NGO나 국제기구의 모델이 된 건 맞지만 비판도 좀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지적은 역시 현실 정치와의 괴리였죠. 국제법에 기반한 외교, 이걸 아주 이상적으로 제안했지만 당시 강대국들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였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아름다운 설계도는 그렸는데 실제 건물을 짓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을 막지 못하면서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게 혹시 시스템이 너무 좀 경직돼서 실제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좀 어려웠던 걸까요? 명확합니다. 그 고도로 제도화되고 또 문서 중심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급박한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느렸던 거죠. 네. 효율성을 놓긴 조직화가 오히려 유연성이나 즉각적인 대응력을 떨어뜨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러일 전쟁 때 중재안 준비하는데 2달 이상 걸려서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시기를 놓쳤군요. 네. 여기에 서구 중심적이다 아니면 식민지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 또 내부적으로 노선 갈등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었죠.
제도화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료화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갖춰진 행정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창의성을 좀 제약하고 비효율을 낳는 소위 회의 피로 같은 문제도 일으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이런 그림자조차도 오늘날 평화운동에는 중요한 교훈,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의 눈으로 본 그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죠. 특히 NGO와 평화의 행정화라는 관점에서요. 사실 21세기 평화는 더 이상 뭐 영웅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 국제기구, NGO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디코만과 고바의 접근 방식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조직, 문서, 절차, 연대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설계하려고 있어요. 요즘 많은 NGO들이 사용하는 그 정보 기반의 보고서 전략 있잖아요. 네네. 이게 디코망의 회람 방식하고 놀랄 만큼 유사하고요. 또 고바가 제안했던 의무적 중재 개념. 이것도 국제사법재판소 ICJ 같은 곳을 통해서 일부 현실화되었죠. 그 디코망이 했던 말, 기록된 언어는 총알보다 멀리 간다. 이거 정말 예언적이지 않나요?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국제 앰네스티나 휴먼 라이트 워치 같은 단체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방식이 딱 그 연장선상이군요. 그럼 철학적인 계승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평화를 단순히 그냥 전쟁 없는 성태 이걸로만 본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 투명한 정보 공개, 참여 구조 이게 다 결합된 어떤 정의로운 상태로 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정의로운 상태. 네, 분쟁의 근본 원인이 어떤 구도적인 불평등에 있다. 이런 통찰은 현대 평화 연구나 NGO 활동의 거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죠. 또 고바가 주장했던 시민 외교, 시티즌 디플로머시 개념도 오늘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코속 같은 데서 자문 지위를 얻은 NGO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요. 물론 뭐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정부를 조직하고 연대해서 평화를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 그 노력만큼은 디코만과 고바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설계하려고 했던 그 끈질긴 전략과 시도에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14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평화란 이상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어쩌면 이게 디코만과 고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벌써 1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아가는 중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실천이 딱 빛을 발하는 겁니다. 뭐 감정적인 호소나 단발성 시위가 아니라 문서화된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네트워크, 이걸 통해서 평화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들의 방식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BIP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었고 거기서 생산된 문서들은 말 그대로 평화를 프로그래밍하는 코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도 참 인상적이에요. 뭐 당대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 설계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유엔이나 ICJ 또 수많은 NGO에 스며들어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무기를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그 구조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아, 구조적 조건? 네, 이를 위해서는 언론, 법, 조직, 행정, 소통체계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그들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평화를 그저 바라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설계할 것인가 하고요. 아, 바라는 건 감정의 문제지만 설계하는 건 책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디코만과 고바는 그 책임을 택했던 거고요. 그렇죠. 갈등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평화는 더 이상 선한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조, 설계, 기술, 운영, 그리고 정말 훈련된 실천이 필요합니다. 디코만과 고바는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었던 거고요. 네. 진정한 평화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시스템이라는 것, 그 과제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분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디코만과 샤를 고바는 평화를 위한 첫 국제적 행정 시스템, 국제평화사무국 BIP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상보다 시스템,
감정보다 구조를 강조하며 정보를 조직하고 문서를 통해 연대하며 제도의 언어로 갈등을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NGO와 국제기구의 운영 방식은 이들이 설계한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유산은 평화를 외치는 것을 넘어 평화를 작동시키는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AI에서 마구 쏟아지는 지식 범람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부각시키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02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디코만과 샤를 고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03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윌리엄 랜달 크리머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